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여자아이들과 단풍놀이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대학을 다닐 때니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다. 친구가 승합차를 산 기념으로 친한 여자아이들을 꼬셔서 같이 단풍놀이를 갔다. 산속에 호수가 있어 그 주변으로 등산을 할 수 있는 나름 유명한 곳이었다. 통나무로 계단과 난간을 만든 잘 정비된 길이 있어 걷기 편한 데다. 날씨도 쾌청하고 선선해서 정말 딱 좋았다. 한동안 그렇게 산길을 걷고 있는데 노란색 줄이 쳐져 통행금지라고 써있는 구역이 보였다. 코스상으로는 그곳도 지나갈 수 있지만 줄을 쳐서 지나가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운동신경이 좀 있으면 줄이 쳐져 있는 나무를 넘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터였다. 슬슬 단풍 구경만 하는 것도 질리기 시작한 터라 나는 그곳을 넘어가 보기로 했다. 나름대로 운동신경에는 자신이 있었고 같이 온 여자아이들에게도 뭔가 과시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말리는 것을 뒤로하고 괜찮다고 웃어넘기며 나는 줄을 넘었다. 의외로 줄 너머는 바로 낭떠러지였다. 떨어지면 30-40m는 좋게 떨어져 호수에 추락할 높이였다. 확실히 줄로 막을 만큼 위험하구나 싶어서 주변을 쓱 돌아보는데 벼랑 근처 나무뿌리에 사진 액자가 벼랑 쪽을 향해 놓여 있었다. 가까이 가서 주워보니 보통 가족 사진이었다. 웃는 얼굴의 부모와 남자아이가 찍혀 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주변을 살펴봤지만 꽃이나 향을 피운 흔적 같은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달리 사진 액자만 거기 버려져 있을 이유도 없었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금세 친구들 곁으로 돌아왔다. 다들 뭐가 있었냐고 물어서 조금 부풀려. 벼랑이 있었고 사진 액자가 있었는데 그 옆에 꽃이 있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역효과였다. 여자아이들은 저주받는 거 아니냐며 울상이 되어 무서워했던 것이다. 당황한 나는 그냥 별거 없었다고 얼버무린 다음 나머지 코스를 걷고 차로 돌아왔다. 그런데 가장 먼저 차에 올라탄 여자아이가 절규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차 안을 보니 뒷좌석에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아까 벼랑에서 봤던 그 액자였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곧 그것을 본 다른 여자아이들도 비명을 질러 차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남자 녀석들도 망연자실한 채 겁에 질려 있을 뿐이었다. 그 와중에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차 주인이었던 친구가 미안하다, 이거 우리 친척 사진인데 여기 있었네. 라고 말하며 사진을 집어 뒤로 던져버렸다. 결국 그걸로 겨우 그 자리는 진정이 되었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그 녀석과 다시 만났지만 전날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다. 액자가 신경 쓰였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지만 트렁크는커녕 차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그날 그 녀석이 일회용 카메라로 마구 찍었던 사진 중 한 장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 녀석은 뭔가 더 무서운 것을 본 것인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손바닥. 지금은 세상을 떠난 우리 삼촌에 관한 이야기다. 독신이었던 삼촌은 누나의 아들이었던 나를 친자식처럼 귀여워해 주셨다. 나도 삼촌을 무척 좋아했기에 나는 사회인이 된 후에도 삼촌 집에서 생활했고 삼촌이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다. 그런데 삼촌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삼촌은 아이들의 손바닥을 무척 무서워했던 것이다.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 내가 양손을 쫙 펴고 손을 들면 금세 전속력으로 달려 도망칠 정도였다. 어릴 때 나는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자주 손을 삼촌에게 내밀고 삼촌을 따라 달려가곤 했다. 하지만 짓궂게 손을 내밀고 달리던 내가 까딱 잘못해 넘어지기라도 하면 삼촌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애써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주시곤 했다. 그런 마음씨 따뜻한 분이셨다. 사회인이 되고 몇 해 지났을 무렵 나는 삼촌과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며 TV를 보고 있었다. 그날은 드물게 우리 둘 다 과음을 해서 잔뜩 신이 나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 어릴 적 이야기까지 꺼내게 되었다. 삼촌은 어느 해 설날 때의 이야기를 꺼내며 당시 종종 TV에서 나오곤 하던 강시 영화를 본 내가 잔뜩 겁에 질려 밤에 화장실도 못 가고 혼자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즐겁게 꺼내놓았다. 삼촌 등에 꼭 매달려 숨은 채 조심조심 화장실로 가던 내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몰랐다면서 삼촌은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크게 웃었다. 어릴 적 부끄러운 이야기에 조금 화가 난 나는 삼촌을 놀릴 겸 어린 시절 내 손바닥을 무서워하던 삼촌의 이야기를 꺼냈다.
한동안 나는 삼촌이 얼마나 한심한 꼴로 내 손바닥을 무서워하며 도망쳐 다녔는지 심술궂게 떠들고 있었다. 하지만 문득 삼촌의 얼굴을 보자 깜짝 놀랄 만큼 정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삼촌이 화가 났나 싶어 당황해 사과부터 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삼촌이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삼촌이 이야기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삼촌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 기다리다 못한 내가 뭐라 한마디 하려는 순간 삼촌은 느릿느릿 이야기를 시작했다. 젊은 시절 삼촌은 트럭 운전사의 조수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한다. 트럭 운전사의 조수라고는 해도 삼촌은 아직 면허도 못 따고 학원에 다닐 무렵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회사와 계약한 운전사 옆에 앉아 길도 익히고 운전도 배우면서 짐이나 나르는 것이 다였다. 젊은 시절이었기에 짐을 나르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목적지까지 향하는 길 중간에는 딱히 할 일도 없어 삼촌은 그저 창밖 경치만 바라보곤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드물게 꽤 먼 곳까지 가게 되었다. 운전사랑 이야기할 거리도 다 떨어진 삼촌은 평소처럼 고속도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지방은 며칠 전 눈이 내렸던 듯 고속도로 길 여기저기나 벼랑 가장자리에는 희미하게 반쯤 녹은 눈이 남아 있었다. 잠시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삼촌은 옆에 달리는 차 안에 작은 여자아이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멍하니 그 여자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사이 여자아이도 삼촌을 바라본 것인지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다가 차차 웃는 얼굴로 삼촌을 바라봤다고 한다. 삼촌도 미소를 지어주며 가족끼리 여행이라도 왔나 보다 싶어서 부러운 마음에 계속 여자아이를 보았다고 한다. 그러자 아이는 신이 난 듯 웃으며 유리창에 딱 달라붙어 삼촌을 향해 그 작은 손을 열심히 흔들었다. 기분이 좋아진 삼촌도 손을 흔들어 주려는 순간이었다. 큰일 났다. 운전을 하고 있던 트럭 기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 삼촌도 깜짝 놀라 앞을 보니 눈 때문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가로질러 내려오고 있는 대형 트럭이 보였다. 삼촌네 트럭도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은 탓인지 천천히 차체가 옆으로 기울고 있었다. 서서히 앞 유리창에 다가오는 아스팔트를 보며 삼촌은 트럭이 옆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안전벨트를 꽉 붙잡고 충격에 대비하는 삼촌의 눈앞에는 똑같이 미끄러져 옆으로 기울고 있는 여자아이의 차가 보였다. 여자아이는 옆으로 떨어지는 차 유리창에 딱 눌러붙어 있었다. 사랑스러운 얼굴이 유리창에 꽉 눌러붙어 완전히 찌그러져 있다. 이윽고 옆으로 기울다 못해 차는 아스팔트에 내던져지듯 굴러떨어진다. 빙글 돌면서 여자아이가 붙어있는 유리창 쪽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얼굴이 찢어지고 부서져 피가 흩날린다. 삼촌의 눈에는 그 모든 광경이 고속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천천히 비치고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결국 삼촌이 탄 트럭도 그대로 전복했고 삼촌은 그 충격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삼촌은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고 한다. 병문안을 왔던 상사의 말에 따르면 그 여자아이는 교통사고 충격 때문에 시신마저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후 삼촌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그리고 결혼한 뒤 아이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여자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만 해도 공포감에 시달리게 되어 결국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삼촌은 아이의 손바닥을 보면 그때 그 광경이 되살아나 두려움을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새빨갛게 물든 채 차가 회전할 때마다 아이가 무너져 가는데 그 작은 손바닥만 하얗더라. 그렇게 말하고 얼음이 녹아 옅어진 소주를 단숨에 들이킨 후 빈손으로 마구 머리를 긁던 삼촌의 모습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수. 내 친척 중에 교도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다. 교도소 내부에서 재소자들의 심리 상담이나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재소자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주로 그들이 지은 죄에 그에 대한 반성, 그리고 자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중 A라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섬뜩해서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다며 내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 A는 원래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다. 하지만 현재 살인죄로 복역 중이다. 그가 죽인 것은 그의 아내였다. 살해 후 사체 처리를 고민하던 A는 집 냉장고에 아내의 사체를 토막 내 보관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냉장고에서 토막난 사체를 조금씩 꺼내 살을 잘게 다지고 뼈는 믹서로 갈아 가루를 낸 뒤
화장실에서 흘려보냈다고 한다. 그것을 며칠 동안 반복하자 사체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었다. 결국 머리만 남았다. 아무리 그래도 얼굴을 갈아버릴 각오가 안 서서 며칠 동안 머리만 냉장고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꿈을 꾸었다. 죽은 부인이 테이블 위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어서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테이블을 잡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좌우로 떨리고 있다. 점차 그 흔들림은 격해져서 손톱이 그리고 손가락이 테이블 주위에 흩어져 날아가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팔꿈치까지 날아가 사라진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흩뿌려지고 뼈가 덜그럭대며 테이블을 두드린다. 거기서 잠에 깨어난 A는 한동안 땀에 흠뻑 젖은 채 충격에 사로잡혀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한다. 겨우 안정을 되찾고 거실로 향한다. 그런데 냉장고가 조금 열려있고 그 사이로 목만 남은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A는 냉장고를 닫고 문을 청테이프로 막았다. 이때까지는 겁에 질려 있을지언정 아직 자수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 냉장고에 넣어 둔 머리를 처리하기가 껄끄러웠던 A는 결국 새 냉장고를 사기로 했다. 1인용 소형 냉장고라 따로 배달을 부탁하지 않고 직접 가지고 돌아왔기에 다른 사람의 눈에 청테이프로 감은 냉장고가 들킬 일은 없었다. 그리고 A는 그날도 꿈을 꿨다. 어제와 똑같이 테이블 위에 아내가 앉아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 끝났던 시점에서 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뿐. 테이블 위에 있는 아내의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방울져 떨어진다. 이번에는 다리로 바닥을 차고 있다. 그 움직임이 점점 격렬해짐에 따라 바닥을 차는 소리도 점점 커져간다. 점차 바닥에 피가 고이기 시작하고 다리에 살점이 날아간다. 테이블 위에는 팔이 마구 흔들리며 피를 사방에 흩날리고 있다. A의 뺨에도 살점과 피가 날아오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머릿속에서는 빨리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지만 꿈은 좀 채 끝나지 않는다. 방 한가득 흩날린 피가 기분 나쁘게 빛난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아내는 움직임을 멈춘다. 그리고 서서히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올린다. 축 늘어져 있던 앞머리가 뺨에 달라붙는다. 머리카락 틈새로 치켜뜬 눈이 A를 향한다.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들었다. 절규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듣고서야 A는 간신히 눈을 뜰 수 있었다. 이번에도 온몸은 땀투성이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머리를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A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냉장고로 향했다. 그리고 그 각오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토록 단단하게 붙여놨던 청테이프가 모두 끊어져 있고 부인의 머리는 냉장고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 시선은 A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시선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한 A는 그 길로 자수를 택했다고 한다. 살해당한 사람의 원한은 언제까지고 남아있는 모양이야. 이야기 말미에 친척이 덧붙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생매장. 이 이야기는 옛날 친구였던 양아치 녀석한테 들은 이야기다. 그 녀석과 같은 조직에 있는 놈들 중에 길거리에서 여자를 꼬셔서 모텔까지 같이 가는데 도 같은 녀석이 있었다고 한다. 뭐 헌팅 전문가라고 할까, 흔히 픽업 아티스트라고들 하는 그거다. 어느 날 내 친구는 평소마냥 그 헌팅맨한테 전화를 받아 밤거리로 놀러 나갈 생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갑자기 몸 상태가 영 좋지 않아져서 오늘은 그냥 쉬기로 하고 집에 혼자 드러누워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헌팅 전문가 녀석은 혼자 밤거리에 나섰다. 그리고 가락이 있으니만큼 능숙하게 훌륭한 여자를 낚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반항하는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가며 때리기도 좀 때렸다고 한다. 그렇게 지쳐서 녹초가 된 여자에게 약을 먹이고 어찌저찌 강제로 범하면서 즐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벽녘 갑자기 여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더니 그대로 숨을 거뒀다는 것이다. 사인은 아마 폭력과 과도한 약물 복용이었을 것이다. 애초에 그 여자는 첫 경험이었던 것이다. 경찰에게 잡혀가는 것만은 피하려고 그 녀석은 새벽부터 조직에 여자의 시체를 가지고 찾아가 중간 보스에게 울면서 매달렸다. 그러나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중간 보스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여자는 엄청난 세력을 자랑하는 조직 두목의 딸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 간의 전쟁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마약을 강제로 먹인 데다 폭행까지 가했다. 몸 안에는 마약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눈으로만 봐도 군데군데 멍이 보인다.
들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중간 보스는 황급히 여자를 오쿠타마의 산속에 묻어버리기로 했다. 하지만 목적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중간 보스는 조직에 누를 끼친 그 녀석까지 함께 묻어버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여자를 묻을 구멍을 판 후 잔뜩 지친 모습에 그를 청테이프로 묶어 산채로 여자의 시체와 함께 던졌다. 그 녀석은 격렬하게 반항하며 날뛰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흙을 던져 생매장시켰다. 중간 보스는 조직으로 돌아가 보스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하지만 그 조직이 쓰고 있던 매립지는 곧 새로 도로가 날 곳이라 공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들키지 않으려면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 곳이었던 것이다. 중간 보스는 놀라서 황급히 산으로 돌아가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조직원 몇 명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아까 막 묻었던 부드러운 흙을 파내자 조금씩 남자와 여자가 얼싸안고 있는 시체가 모습을 나타낸다. 이미 남자도 숨을 거둔 듯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 아까 묻을 때는 분명 여자의 시체를 먼저 던진 후 그 위에 남자를 산채로 던졌었다. 그런데 파내고 보니 둘이 옆에 나란히 누워 꽉 끌어안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기묘하게도 분명히 시체였던 여자의 양손이 남자의 목에 휘감겨 있고 검붉은 손가락 자국이 남자의 목에 선명히 나 있었다고 한다. 중간 보스는 시체를 꺼내 따로 묻어버리려고 했지만 무슨 수를 써도 여자의 두 손이 남자의 목에서 떨어지지를 않아 결국 그 자리에서 불을 질러 처리했다고 한다. 과연 그 남자의 사인은 무엇이었을까? 5번째 이야기, 경찰관. 옛날 목격했던 투신 자살에 관한 이야기다. 이제는 세월도 한참 흘렀지만 직접 내 눈으로 보았고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잊히지 않는 기억이다. 연말 어느 현의 연락선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추운 겨울 바람 속에서 벤치에 앉아 바다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문득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경차가 보였다. 주차 구역에 차를 댔다가 바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주차장 안을 계속 빙빙 돌기도 한다. 뭐 하는 건가 싶어 계속 지켜보고 있자 내 옆까지 차가 오더니 멈춰섰다. 안에서 깡마른 중년 여자가 나왔다. 곧이어 딸인 듯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여자아이와 그보다는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따라 내렸다. 중년 여자는 딸들에게 자판기에서 주스를 뽑아준다. 자판기를 찾고 있었나 싶어 나는 곧 흥미를 잃고 바다나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뒤 경찰차가 주차장에 들어섰다. 선착장 건물 옆에 차가 멈추더니 안에서 늙은 경찰관과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경찰관이 내렸다. 꽤 안가루워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 같은 게 생겨서 온 것은 아닌 듯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아마 연말이니까 순찰이라도 한 바퀴 돌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리라. 슬슬 배가 올 시간도 가까운 것 같아 나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주차장에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봤던 그 경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서 달려오고 있었다.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이 경차가 천천히 절벽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차의 앞부분부터 바다 속으로 사라져간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외친 차가 바다에 떨어졌다는 외침에 순간 정신을 차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차가 떨어진 절벽으로 달려온다. 경차는 뒷부분만 수면에 내민 채 아슬아슬하게 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흰 경차를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그러는 사이 선착장 건물 안에서 직원과 아까 그 경찰관 2명이 달려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뭘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터라. 그저 절벽에 서서 어쩔 줄 모르고 발만 구를 뿐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답답함과 무력감이 가득 찬 긴장만이 흘렀다. 그러나 곧 젊은 경찰관이 웃옷을 벗고 권총이 달린 벨트를 풀러 나이 많은 경찰관에게 건넸다. 그리고 크게 숨을 한 번 쉬더니 그대로 바다로 다이빙을 했다. 수면에 닿아 바다 속으로 잠시 사라졌던 경찰관은 수면에 떠오르자마자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경찰을 향해 헤엄쳐 갔다. 주변 사람들이 경찰관을 향해 응원을 보낸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경찰관은 그리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지 가끔씩 물에 잠기기도 하는 것이 무척 위험해 보였다. 그러나 강한 의지력 덕인지 그는 겨우 경차까지 도착했다. 그리고 차체에 손을 대고 뒷유리 위로 뛰어올랐다. 다행히 경차는 경찰관이 올라탔는데도 수면 위에 떠 있었다. 절벽 위에서는 큰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경찰관은 창문 안을 향해 무엇인가 소리를 치며
차 뒤쪽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 당겼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차가 물 위에 떠 있다면 안에는 아직 공기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다. 말 들어요. 앉아요. 멀리서나마 조금씩 경찰관이 소리치는 것이 들린다. 멀리서 보아도 유리를 내려치는 경찰관의 주먹에서 피가 나 새빨갛게 물든 것이 보인다. 그럼에도 유리를 내려치는 손은 멈추지 않았지만 창문은 좀처럼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때 그제야 차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는지 근처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선이 경차 근처로 오면 모두 구조할 수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속도 조절을 잘못한 탓이었을까. 어선은 그대로 경차에 충돌하고 말았다. 경찰관은 크게 튀어올라 바다로 날아갔다. 게다가 어선에 부딪힌 탓에 균형이 무너진 것인지 경차가 급속하게 바다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결국 절벽에서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눈 깜짝할 사이 경차는 파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차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은 없었다. 잠시 뒤 어선에 의해 구조된 경찰관이 선착장으로 왔다. 혼자 걷기도 힘들 정도로 지친 젊은 경찰관에게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나도 손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쳤다. 비록 구조할 수는 없었지만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경찰관은 땅에 엎드리더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이가 울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경찰관의 눈물 앞에서 누구도 뭐라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여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자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딸들과 함께 투신 자살을 택했다고 한다. 지금도 그때 잠깐 보았던 아이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슬프게 울던 경찰관을 잊을 수가 없다. 6번째 이야기, 프린트물.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20년 지기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내 친구 A는 여고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었다. A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나눠줄 프린트물을 학교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1학년 담당 교사인 A가 맡은 반만 해도 4개씩이나 되다 보니 그 학생들 것을 모두 뽑고 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어버린다. 한 번에 4개 반 학생들 프린트물을 모두 뽑으면 시간도 걸릴 뿐더러 종이도 모자라서 A는 각 반의 인원만큼만 수업 전에 따로 뽑아서 가져갔다고 한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딱 한 반만 프린트물의 수가 맞지 않는 반이 있다는 것이다. 32명이 있는 반이라 32장을 뽑았었는데 어째서인지 언제나 33장이 뽑혀 나온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A도 그냥 복사를 잘못했겠지 싶어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다른 반은 멀쩡한데 그 반만 계속 틀리는 것이다. A는 교실 맨 앞줄에 앉은 아이들에게 뒤로 돌리라며 프린트물을 나눠준다. 그러면 꼭 맨 뒤에서 선생님, 한 장 남아요. 라면서 한 장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매번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선생님, 왜 맨날 한 장씩 남아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A도 당황해서 이건 선생님 거라고 대충 얼버무렸다고 하지만 애초에 그럴 생각으로 인쇄한 게 아니라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자기가 볼 것은 원본이니만큼 나눠줄 때 포함시키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것이다. 드디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A는 자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복사기 앞에서 직접 숫자를 세며 복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원본을 원고대에 올리고 매수에 31을 입력한다. 한 장, 2장, 프린트물은 계속 나온다. A는 한눈 팔지 않고 그것을 계속 쓰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32장째 프린트물이 나오고 복사기는 인쇄를 멈췄다. 원본까지 꺼내서 다시 세어보았지만 역시 원본과 복사본을 합쳐 33장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센 프린트물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데 이번에도 한 장이 남는 것이다. A는 이때 처음으로 소름이 끼쳤다고 한다. 당황해서 학생 수까지 세어봤지만 결석한 학생도 없고 32명이 모두 다 있다. 프린트물이 남을 리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한 장 프린트물이 남았다. A는 망연자실해져서 학생들에게 여기 총 32명 맞지? 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킥킥 웃으며 선생님, 꿈이라도 꾸는 거예요? 라며 여유를 보냈다. 그렇지만 그 후 정말 32명이지? 33명 난이지? 라고 묻는 A의 얼굴이 너무나도 진지했던 것일까. 선생님, 왜 그래요? 라던가
장난치지 마요라며 아이들도 덩달아 겁에 질리고 말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A는 마음을 다잡고 그냥 자신의 착각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한 녀석이 엄청난 목소리로 어떻게 안 거야? 어떻게 알았지? 라고 절규한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듣자 A는 두려움 때문인지 정신이 몽롱해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교장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 A는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지금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실 처음 A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왜 교사를 그만뒀는지 물어봤지만 A는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었다. 그간 계속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지만 지난번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기 때문인지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냐? 내가 그 학교 그만둘 때쯤에 수업하다가 기절했던 반 애들이 죄다 나를 피해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반 애 하나 잡아다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알아? 그때 어떻게 알았냐고 소리를 질렀던 게 바로 나였다는 거야. 근데 난 목소리는 들렸지만 내가 말한 적은 없단 말이야. 7번째 이야기, 청소연구. 초등학교 때의 일이다. 옆 반에 있던 장난꾸러기 친구 아이가 제안을 했다. 수업 중에 우리 반 청소연구함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 반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다는 큰 포부였다. 그리고 그걸 다음 교시에 하겠다며 나를 포함한 몇몇 친구에게 털어놓은 것이다. 초등학교 때나 생각할 수 있는 짓궂은 장난이었다. 당시 교실 뒤편에는 학생들이 가방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 있었고 그 왼쪽 복도 쪽에는 빗자루나 대걸레, 먼지털이 등을 넣어두는 청소용 구함이 있었다. 아이는 그 청소용 구함에 선생님이 오기 전에 숨어 들어간 후 수업 도중에 깜짝 튀어나와서 모두를 놀라게 한 후 바로 옆에 있는 문을 통해 복도로 도망치겠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그래봐야 옆반 학생이라는 걸 선생님도 뻔히 알고 있으니 도망쳐봐야 아무 소용 없지만 우리는 아이가 혼나는 것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럼 이 몸이 해보겠다 이거야. 묘하게 흥분한 채 아이는 스스로 철제 캐비넷 안에 들어가 안에서 문을 닫았다. 물론 중간에 튀어나와야 하니까 문은 잠그지 않았다. 잠시 뒤 선생님이 나타났고 평소처럼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쯤 되면 처음에 몇 사람한테만 말했다고 하더라도 반 전체의 소문이 다 퍼지고도 남는다. 다들 언제쯤 아이가 튀어나올 것인지 잔뜩 기대를 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가끔씩 뒤를 슬쩍슬쩍 돌아보기도 하고 종종 캐비넷에서 들려오는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다들 소리를 죽여 킥킥 웃고 있었다. 그러나 수업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도 아이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간간히 들려오던 덜그럭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 튀어나오는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무척 실망했다. 혹시 자고 있는 것 아닐까?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우리는 제멋대로 상상하면서 키득키득 웃었다. 그러는 사이 수업은 끝나고 선생님이 교실을 나갔다. 우리는 캐비넷 문을 열러갔다. 해해하고 웃으며 멋쩍게 머리를 긋거나 안에서 쿨쿨 자고 있는 아이를 상상했지만 그저 당기기만 하면 열리는 문을 철컥하고 연 순간 우리가 본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목청이 터지도록 큰 소리로 절규하며 뛰쳐나온 반쯤 정신이 나간 듯한 아이의 모습이었다.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눈물, 콧물,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고 옷에는 피가 배어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캐비넷 안에서 나온 아이는 무릎에 힘이 빠진 듯 반쯤 기어서 나왔다. 온몸에서 경련이 멈추지 않는 듯 계속 벌벌 떨고 있었다. 계속 울며 소리치고 알 수 없는 소리만 외칠 뿐이었다. 천천히 뭐라고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니 문이 안 열려. 라던가 왜 아무도 안 열어주는 거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 듯 했다. 당연히 대소동이 일어났고 아이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선생님들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잔뜩 혼이 났지만 우리로서도 알 도리가 없었다. 우리가 아이를 강제로 가둔 것도 아니고 아이가 혼자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한참 후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은 놀라운 것이었다. 원래 아이는 수업이 시작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뛰쳐나올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러 가볍게 소리를 내기도 하며 혼자 신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는 순간 문이 열리지 않았다. 물론 캐비넷 문에 자물쇠는 달려있지 않다. 무엇인가를 돌리거나 눌러서 여는 구조도 아니다. 그저 문을 밀기만 하면 닫히고 열리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구조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수업 시간이 반 정도 지나갈 무렵부터 아이는 진지하게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치고 발로 문을 수도 없이 걷어찼다. 그렇지만 문 틈 사이로 보이는 교실의 친구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듯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자신에게는 문틈 사이로 교실 모습이 보이는데도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웠다는 것이다. 아이는 그 후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미칠 듯한 공포 속에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하지만 교실에 있던 우리는 물론이고 그때 수업을 하고 있던 선생님도 이상한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 처음 아이가 일부러 냈던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제하면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던 것이다. 언제 아이가 튀어나올지 기대하면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교실 뒤쪽에 집중을 쏟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다행히 아이는 정신적 문제나 심한 상처 없이 가벼운 타박상만으로 끝났다. 그리고 아이가 멀쩡한 모습으로 증언을 해주었기에 우리가 집단 따돌림을 했다는 누명도 쓰지 않았다. 지금도 종종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날 때면 이야기하게 되는 실제로 있었던 알 수 없는 사건이었다.